그 일이 있고 난 후 니진스키 수연은 변했다. 그것은 수연의 의견을 조금도 물어보지 않고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다가와 수연을 강하게 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저 멀리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다. 수연은 아무런 대비도 반격도 하지 못하고 그 일을 겪었다. 겉으로 보기에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수연의 겉모습은 평소 자신 그대로였다. 헤어스타일도 좋아하는 색깔도 같다. 입맛도 여전하고 신체 사이즈에 변화도 없다. 은밀한 곳에 있는 털이 감쪽같이 사라진다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분명히 수연은 변했다. 그것을 수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마음 안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마치 기차의 레일이 변경되어 전혀 다른 곳으로 열차가 향하는 것처럼. 수연은 우선 몸에 타투를 새기기로 했다. 어째서 타투인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그저 수연은 타투를 새기고 싶었다. 자신이 생각해도 이것은 몹시 기묘한 일이었다. 그는 살면서 타투를 받아보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수연은 아픔이라면 질색이었다. 그에게 고통은 그저 고통이었고 어떤 것으로도 치환되지 않았다. 수연에게 기필코 원하는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통을 담보로 한다면 2번 생각하지 않고 포기할 것이다. 하물며 수연은 흔한 귀걸이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문득 학창시절 반에서 귀를 뚫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유일했던 것을 떠올렸다. 어쩌면 이것은 수연에게 벌어진 일에 대한 하나의 대응으로서 필요한 걸지도 모른다. 어떤 식으로든 표출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의뢰처럼 혹은 마치 찾아온 편지의 답례를 하듯이 필요한 수순을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째서 많은 선택지 중에서 타투여야 하는 것인가? 그에 대한 인과관계를 수연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연은 타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어떤 모양을 새겨야 할지, 어떤 부위에 어느 정도의 크기로 새겨야겠다는 계획도 없었다. 당연히 적당한 가격도 몰랐고 타투를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알 수 없었다. 알지 못했다. 애당초 어디에 가야만 타투를 받을 수 있는지도 몰랐다. 그렇지만 수연은 타투를 새기고 싶었다. 열렬히 타투 비늘을 자신의 몸에 집어넣고 싶었다. 마치 새끼동물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젖을 찾는 것처럼 수연의 마음속에는 거역할 수 없는 욕망이 일었다. 수연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는 타투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타투이스트들을 알고 있었다. 친구는 그의 전화를 받고 꽤 놀란 듯 했지만 곧 자신이 아는 타투이스트를 소개해 주었다. 오늘 낮에 상담 받을 수 있대. 친구는 말했다. 수연은 친구가 알려준 타투이스트의 전화번호와 숍 주소를 받아 적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당장 자리를 박차고 거리로 나갔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왔으나 공기에는 미약한 차가움이 감돌고 있었다. 타투숍은 수연의 집과 그렇게 멀지 않았다. 가까운 역에서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만 지난 후 조금만 걸으면 된다. 스포티파이에 있는 앨범 한 개를 다 듣기 전에 버스에서 내렸고 한 곡이 끝날 만큼 걷자 타투숍 앞에 등장했다. 건물의 유리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려고 고개를 갸웃갸웃거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으면 어둠에 의해 손이 사라져버릴 것처럼 캄캄했다.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까지 10분 정도 남아 있었다. 수연은 앞에서 기다리기로 하고 바닥에 걸터 앉았다. 타투숍은 상권이 먼 한적한 주택가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주변이 온통 조용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와 비행기가 하늘을 가르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올 뿐이다. 수연의 앞에는 개나리가 무수히 피어 있었다. 어째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처음 타투를 받는다는 것에 마음이 들떠서 그랬는지도 모르고 혹은 그저 눈이 마주쳤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연은 개나리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 나는 니진스키 수연이라고 해. 오늘 날씨 참 좋다. 안녕, 나는 3일 전에 태어난 아기 개나리야. 아기 개나리야, 반가워. 태어나보니 어때? 아직 잘 모르겠어. 조금 더 살아봐야 할 것 같아. 너는 언제 태어났니? 나는 너보다 더 오래전에 태어났어. 10일 전에? 아니, 더 전에. 100일 전에? 아니, 더 전에. 우와. 너는 정말로 오래 살았구나. 이 세상에 대해 모르는 게 하나도 없겠어. 아기 개나리는 놀라서 눈이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아졌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아는 게 거의 없어.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모른다고? 신지랄의 나이. 응,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그래. 세상에,
너처럼 오래 살아도 세상에 대해 알 수 없다니 벌써부터 삶이 너무 두려워지는걸. 아기 개나리는 몸서리쳤다. 그런데 너는 이곳에서 뭘 하고 있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 타투를 새기기 위해서야. 타투라는 건 뭐야? 몸에 이미지를 새기는 것을 뜻해. 왜 몸에 이미지를 새겨야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잘 모르겠어. 어떤 이미지를 새길 생각이야? 역시 잘 모르겠어. 너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렇다니까. 니지스키 수현씨.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니 한 사람이 수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몸에 있는 타투와 피어스로 수연은 그가 타투이스트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어나서 보니 타투이스트는 생각보다 왜소했다. 타투이스트에 대한 특별한 이미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작았다. 타투이스트는 수연에게서 눈을 거두고 지나쳐 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다. 그가 걸을 때마다 귀에 무수히 매달려있는 피어스가 서로 부딪혀 소리를 냈다. 타투이스트는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조차 너무 작아서 그 손으로 타투를 새길 수 있다는 게 내심 놀라웠다. 들어와요. 문이 열리자 타투이스트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안녕, 잘 지내. 나는 아기 개나리에게 작별을 구하고 타투이스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마음이라면 조금 더 생각해보는 게 좋을 텐데요. 타투이스트는 내 이야기를 듣고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그의 라이터는 무척 무겁고 단단해 보였는데 상담을 위한 유리 테이블에 내려놓자 턱턱턱턱턱턱 무게감을 실감할 수 있는 소리가 났다. 타투이스트는 연기를 내뱉으며 소파에 등을 기댔다. 소파는 그의 왜소한 몸에 비해 무척 거대하고 푹신해서 몸 일부분이 파묻혔다.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없다면 시간을 들여 더 생각하는 게 좋아요. 아무 타투나 새기는 건 자신에게도 그리고 타투를 시술해주는 사람에게도 무리한 일이거든요. 타투이스트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수연은 생각했다. 그러나 수연은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야다. 수연의 안에서는 지금 당장 타투를 새겨야 한다고 강하게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욕망이 잠깐의 고취 혹은 기분 전환을 위한 여응 정도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보증할 수 있었다. 무언가를 새겨야만 해요. 그렇지만 이미지는 원하지 않아요. 이미지는 원하지 않는다? 타투이스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면서 손가락을 조금 움직여 손가락에서 타고 있던 담배가 흔들흔들거리며 유리 테이블로 재가 떨어졌다. 떨어진 재는 차가운 유리 테이블에 올라앉아 급격히 식어버렸다. 타투이스트는 담배를 깊이 빨아들여 폐 속 가득히 채워놓고는 길게 뱉어냈다. 동시에 시선은 수연을 향하고 있다. 수연은 타투이스트의 시선을 맞받으며 나직히 말했다. 이미지는 떠오르지 않아요. 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타투이스트는 입은 열었다. 어쩌면 이미지가 싫다는 것이 실마리가 될 수 있겠어요. 이미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성을 거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원하는 이미지가 없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미지 안에 원하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에 답이 있을지도. 그렇지 않을까? 수연은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여러 번 생각해도 특정 그림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이미지를 새겨버리면 어떤 명료한 선입견이라는 늪에 빠져 질식해버릴 것만 같았다. 같은 의미로서 텍스트도 사양이다. 최대한 어떤 것을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수연은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강렬하게 변할 수 있는 것. 귀를 검게 칠해주세요. 귀를? 내 귀를. 그냥 검은색으로 말이죠. 아무런 기교도 없는. 네, 아무런 기교도 표현도 없는 것을 가지고 싶어요. 수연은 대답했다. 저기 나는 당신처럼 즉흥적으로 자신을 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상대했어요. 당신이 소심하고 보수적으로 느껴질 만한 사람들이 세상에 무지무지 많다고요. 그들 모두 나름 어떤 생각이나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변화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은 어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곤 해요. 특히 당신처럼 충동적으로 타투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 타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일면 그런 충동성을 이해합니다. 타투의 매력은 돌이킬 수 없는 점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자신을 데려간다는 것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긴 시간을 자신이 선택한 것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그럴 수 있겠어요? 나는 당신이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요. 타투이스트가 타투하는 행위를 실수라고 말하는 것이 어폐가 있긴 하지만 타투이스트가 뱉은 연기가 천천히 천장으로 올라가고 수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연기에 보였다가 가려졌다가 한다. 후회하지 않아요. 수연은 대답했다. 타투이스트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껐다. 2번 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머신을 세팅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귀는 별로 아프지 않았다. 바늘을 살에 꽂아 넣는 일이니 본질적으로 통증을 느꼈지만 특별히 귀라서 아플 것은 없었다. 마치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의무적으로 자위를 하는 것처럼 시시한 감정이었다. 물론 수연에게 타투란 이번이 처음이기에 비교할 수 있는 경험이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고통 자체가 수연에게 큰 감흥을 선사하지는 않았다. 바늘이 귀 안으로 들어갈 때 머리가 조금 물렸을 뿐이다. 끝났어요. 정리할 동안 잠깐 쉬고 있어요. 타투이스트가 머신을 세팅하고 뒷정리를 하는 동안 수연은 목적 없이 타투숍을 천천히 거닐었다. 움직일 때마다 탱탱 부은 귀에 무감각함을 느꼈다. 타투숍 안에는 꽤 다양한 물건들과 다른 사람들의 그림들, 플라로이드로 현상한 한때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본인의 그림들과 다른 사람들의 편지, 다양한 원석의 목걸이들과 작동하지 않는 듯한 고급 브랜드의 오래된 스피커, 잃어버린 고대의 문명으로부터 가져온 돌멩이, 그리고 짐승의 날개까지. 수연은 날개에서 멈춰섰다. 많은 물건들과 소품들, 소중한 것과 비싼 것과 저렴한 것들 사이에 날개가 있었다. 날개는 어떤 약품 처리라도 한 듯 완벽히 보존되어 털의 윤기조차 퇴색되지 않았다. 그것이 진짜 날개라는 걸 수연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의아한 것은 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날개가 있다면 날개를 지탱하는 몸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곳에는 몸은 없이 날개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예전에 새를 돌보는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타투이스트는 새 타투를 새기는 데 사용한 소모품들을 모은 쓰레기 봉투를 묶으며 말했다. 정성껏 돌보려고 노력하지만 상황이 열악한 탓인지 얼마만큼은 반드시 죽어요. 죽은 새는 묻히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데 나는 그런 새들 중 특별히 친했던 새의 날개를 잘라서 가져왔어요. 타투이스트는 쓰레기를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가 금방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고 묵직한 소리가 나는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칭! 그건 뭐랄까 아깝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버려지는 건 너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되었어요. 그런데 왜 몸은 없어요? 수연은 타투이스트에게 물었다. 타투이스트는 무언가에 의해 저지당한 듯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손에 든 담배만 타들어간다. 시계의 바늘이 움직인다. 유리벽으로 빛이 들어와 허공에 먼지가 춤추는 것이 보인다. 죽은 새의 몸까지 보존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타투이스트는 말했다. 타투이스트는 나를 조명이 세팅된 곳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폰으로 귀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을 때 그는 미간의 주름이 독특하게 잡혔다. 타투이스트는 사진을 체크하더니 말했다. 마치 그거 같네요. 현대작품 중에 캔버스를 검게 칠한 작품 알아요? 어떤 이미지도 없이 어떤 시대의 혹은 사조의 종말이 당신 귀에 있네요. 타투이스트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아이폰으로 찍은 귀 사진을 수연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검은 귀가 있었다. 그것은 타투라기보다는 수연이 가지고 있던 검은 귀를 어딘가에 던져버리고 새로운 것을 붙여넣은 것만 것 같았다. 검은 귀는 수연으로부터 독립하여 검은 귀 자신만의 권리를 수연에게 요구할 것만 같다. 나중에 당신이 죽으면 그 귀는 제가 소장하고 싶어요. 물론 몸은 필요 없어요. 타투이스트는 빵끝 웃었다. 빵끝. 집으로 돌아가자 수연의 아빠는 그를 고개가 돌아갈 만큼 여러 차례 때렸다. 입술이 터지고 피가 마룻바닥에 흩뿌려졌다. 이성을 찾은 아빠는 수연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선언했다. 수연의 엄마는 옆에서 소리 없는 눈물을 훔치고 있다. 수연은 그날로 간단한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 집 문을 나설 때 어린 시절부터 키우던 반려견에게 인사했다. 그러나 반려견은 수연이 한 지붕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잊어버린 듯 졸린 눈으로 벽을 보며 누워 있었다.
수연은 밖으로 나와 한때 자신의 보금자리였던 집을 바라보았다. 이제 수연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수연은 입에 모인 피를 바닥에 뱉었다. 아스팔트에 수연의 피가 흘렀다. 수연은 타투이스트를 소개해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얼마간 신세를 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친구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말했다. 고양이들이 예민하니까 조심해줘. 친구의 낡은 빌라에 도착한 수연은 짐을 풀고 고양이들에게 인사했다. 그리고 잘 보이기 위해 사온 추루를 한 명 한 명에게 건넸다. 고양이들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재빨리 추루를 먹고는 다시 자신들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 몸단정을 하거나 했다. 검고 줄무늬가 있는 고양이만이 끝내 추루를 받아주지 않았다. 때때로 이를 드러내고 하악 소리를 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 특히 예민하거든. 라고 친구는 내 귀에 속삭였다. 수연은 월세를 부담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모두 수연을 거절했다. 수연이 이유를 물어보면 명확한 대답은 하지 않았다. 어쨌든 안 돼요. 라고 그들은 말했다. 더 먼 곳으로 가서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수연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분명 직원을 구한다는 글씨가 문 앞에 적혀 있었음에도 수연은 단번에 거절당했다. 수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다듬고자 근처 카페를 찾았다. 수연은 얼마 걷지 않아 작은 카페를 발견했다. 간판을 보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카페 외관이 선뜻 마음에 들지는 않았으나 더 걸을 자신이 없어 이곳으로 결정했다. 문은 소리 없이 조용히 열렸다. 안에는 음악도 없고 주인도 없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달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주인은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다. 수연은 통유리로 된 창가 자리에 앉았다. 의자를 잡아당기는 소리가 유달리 크게 들리는 듯했다. 마치 누군가가 의자를 당기는 소리만을 추출하여 볼륨을 키우고 이것저것 편집한 다음에 다시 붙여넣은 것처럼. 카페는 무척 깨끗했으나 전체적으로 조명이 너무 밝고 벽지와 소품이 촌스러웠다. 아직 페인트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최근에 문을 연 것 같다. 마치 아기 개나리처럼. 수연은 유리창 너머로 풍경을 보았다. 풍경은 수연의 마음과 대조적으로 평화롭고 조용하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 정말이지 이곳은 너무 고요하다. 얼마간 바라봤을 때야 정장을 차려입고 핸드백을 든 사람이 한 명 지나갈 뿐이다. 그 사람은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얼굴이 무척 작아서 마스크가 유독 거대하게 보였다. 정장을 입은 사람은 하이힐을 아스팔트에 멋지게 부딪히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단정히 묶은 검은색 긴 생머리가 걸음에 따라 가볍게 흔들렸다. 그의 발소리에는 마치 세상을 자신의 두 발로 차근차근 밟아나간다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어떤 큰 프로젝트가 그에게 찾아와도 자신 있게 도맡을 수 있다는 듯이. 그것은 수연에게는 없는 감정이었다. 어쩌면 과거의 수연은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수연에게는 없다. 수연은 정장을 입은 사람의 발소리를 들으며 과거 자신에게 존재했을지도 모를 감정을 음미했다. 그러나 정장을 입은 사람이 멈췄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붙잡기라도 한 것처럼, 혹은 그의 앞에 위험한 것이 가로막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급격하게 멈췄다. 그리고는 한 손으로 일회용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렸다. 그러자 그의 얼굴 모든 부분이 드러났다. 그의 표정에서 이상한 징후는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몹시 태연해 보였다. 그는 허리를 굽혀 고개를 바닥으로 향했다. 그리고 당연한 순서라는 듯 구토했다. 그의 구토는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다. 간지러워서 등을 긁거나 타인의 호의에 미소를 짓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행위로 느껴졌다. 그는 영업을 마친 음식점 주인이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처럼 무심하게 자신의 일부분을 세상으로 내놓았다. 구토는 계속되었다. 마치 비급 영화에서나 나올 것처럼 길고 과장된 구토였다. 옷 속에 특수 효과를 위한 장치라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닐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자신 안에 있는 것을 개워내었다. 이러다가 그의 내부가 텅텅 비어버리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기나긴 구토였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멈췄다.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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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듯 혹은 감독이 컷 사인을 내린 것처럼 멈췄다. 정장을 입은 사람은 다시 허리를 세워 몸을 일으키더니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유명한 브랜드 로고가 작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손수건으로 입을 닦은 후 다시 핸드백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경쾌한 하이힐 소리를 내며 걸어갔다. 곧 수연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거리는 다시 고요해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다시금 들린다. 그의 토사물만이 봄의 햇빛에 반짝거리며 경사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고개를 돌리니 사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수연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커피 드시려고요? 카페 주인이 수연에게 물었다. 수연은 대답했다. 네. 메뉴를 보시겠어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샷을 추가하고 싶어요. 오늘은 원두가 한 종류밖에 없는데 괜찮으실까요? 신맛이 강한 편입니다. 괜찮아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가 커피콩을 갈아 커피를 추출하고 유리잔에 얼음을 가득 부어 가져다 주었다. 공간에 실망했던 것과 다르게 커피는 꽤 훌륭했다. 곧 음악이 켜졌다. 음악은 공간의 자질구레한 소리들을 밀어내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마음에 드는 음악은 아니었지만 수연을 괴롭히는 유형의 음악이 아니라는 점에 안도했다. 카페에는 한동안 수연과 주인 둘만 있었다. 주인은 어떤 책에 초입부를 읽고 있었는데 책장을 넘기는 속도가 무척 느렸다. 한 장 한 장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중요한 단서라도 있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바닥을 보이고 얼음이 녹아 들어갈 때에도 몇 페이지 넘기지 않았다. 그때 문이 열리고 몇 사람이 들어왔다. 그들은 음악이 지배하고 있던 이곳을 순식간에 자신들의 목소리로 채웠다. 주인의 태도를 통해서 그들이 주인과 친한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한 사람이 제빵사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최근 이례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제빵 기술이 등장했다고 한다.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는 세계였는데 말이야. 라고 제빵사는 손에 든 케이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주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감탄을 내뱉기도 했지만 수연에게는 지루한 이야기였다. 그 세계를 이야기해 수연은 그 세계를 이해하기에 수연에게는 제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최소한의 관심도 없었다. 대략 19세기 이후 제빵업계에 새로운 기술은 없었는데 그러다가 21세기 초인 지금 갑작스럽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이 기술이 곧 제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할 것이라고. 수인은 서둘러 빵을 자르는 긴 칼과 접시를 가져와 케이크를 나눴다. 그리고 한 조각을 들고 수연에게 다가왔다. 아까 기다리게 해서 죄송했어요. 친구가 만든 건데 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졌답니다. 맛에 놀라지 마세요. 주인은 수연의 테이블에 케이크 한 조각을 올려놓았다. 카페 주인의 얼굴에는 새로운 문화를 처음으로 전파하는 선구자적인 자부심 같은 게 드러났다. 고맙습니다. 수연은 대답했다. 그러나 주인은 미소를 지은 채 돌아가지 않고 서 있었다. 아마 수연이 케이크를 먹은 후에 반응을 보고 싶은 것 같다. 수연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포크를 들었다. 앞에 놓인 케이크 조각은 토핑 하나 없이 간결했다. 대체 어느 부분에 전례 없는 새로운 기술이 담겨 있는 걸까? 케이크를 입에 넣었을 때 과연 자신의 혀가 그러한 부분을 감지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러한 생각들로 수연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러다 문득 수연은 카페 주인에게 물었다. 혹시 직원이 필요하지는 않으세요? 필요 없어요. 주인은 케이크가 든 접시를 낚아채더니 도로 가져갔다. 수연은 밖으로 나왔다. 안에는 카페 주인과 친구들이 최첨단 케이크를 먹으며 서로의 감상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상기된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린다. 수연은 타투이스트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음이 잠시 이어지더니 목소리가 들렸다. 타투에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수연은 목소리가 갈라져 마름침을 생겼다. 그럼 왜? 갑작스럽게 죄송하지만 새를 돌보는 일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아이폰 저편에는 잠시 침묵이 있었다. 무척 고될 텐데요.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어서요. 그렇게 수연은 새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새를 돌보는 일은 너무 고돼서 모든 아르바이트 중에서 가장 기피하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수연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심지어 수연을 싫어하는 검은 줄무늬 고양이마저 수연을 동정했다.
새를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해선 깊은 지하로 들어가야만 한다. 새들이 습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보통 직원 한 명당 6마리의 새를 돌보는데 어째서인지 수연은 9마리의 새를 돌보게 되었다. 어쩔 수 없잖아. 사람이 부족한걸 라고 관리자는 말하고 돌아섰다. 그래서 깊은 지하에서 수연은 9마리의 새를 돌보게 되었다. 명성처럼 새를 돌보는 일은 무척 힘들었다. 새들은 요구하는 게 무척 많았다. 그리고 9마리 새들의 요구사항은 모두 제각각 달랐다. 예를 들어 한 새는 저녁을 먹고 나면 피트 위스키 한 잔을 마시고 싶어 했는데 원하는 브랜드를 구해오지 못하면 잔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질렀다. 다른 새는 낮잠을 잘 때 옆에서 러시아 작가의 소설을 읽어줘야 했다. 새는 주인공이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추위에 떠는 묘사를 들으며 깊은 숙면에 빠졌다. 그러나 또 다른 새는 수연이 책을 낭독하는 것을 질색해서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읽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상 모든 새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새들은 수연의 귀를 무척 좋아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부리로 수연의 검은 귀를 쪼려고 했다. 수연은 대신 다른 살을 내주면서 귀를 지켰다. 수연의 몸에는 작은 상처가 늘어났다. 또한 어째서인지 관리자는 수연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관리자는 수연이 하는 일의 결과를 항상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새 우리를 닦을 때 어딘가가 덜 닦였다고 지적하거나 모이를 섞는 비율이 맞지 않다고 핀잔을 주었다. 언젠가는 몸이 너무 느리다며 타이머로 시간을 재기도 했다. 잔업이 있을 때는 반드시 수연을 지목했다. 그래서 일주일에 2~3번은 반드시 초과 근무를 해야 했다. 그럼에도 수연을 향한 관리자의 마음은 누그러지지 않았다. 하루에 지급되는 간식이 수연의 목만 부족하거나 했다. 동료들은 가급적이면 수연과 엮이지 않으려고 수연을 피했다. 그러나 동시에 관리자는 수연과 둘이 있거나 수연의 뒤를 지나갈 때면 수연의 몸을 더듬었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잦은 횟수였다. 얼마 뒤 관리자는 수연에게 사랑한다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수연은 거부했고 곧 근무 태만으로 해고되었다. 수연은 다시 시간이 공기만큼 많아지고 월세를 걱정하게 되었다.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수연이 돌보던 새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자 냉대하던 검은 줄무늬 고양이가 웬일인지 처음으로 말을 걸어 주었다. 새를 돌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고양이를 돌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지. 그들은 까다로우면서 동시에 파렴치하거든. 그런 일을 일찍이 그만두는 게 나아. 너에게서 새들의 냄새가 나지 않아서 이제 좀 살겠어. 그리고 자신의 추루를 내게 1인칭으로 바뀌었네. 내게 건넸다. 고마워. 수연은 추루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얼마 안 남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 그러자 하늘에서 무언가 불타는 파편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것이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지만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었다. 파편들은 불타서 허공에 사라지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좀 더 거대한 것은 끝까지 연소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거나 지붕을 부수고 간판에 부딪혔다. 어떤 것은 창문에 부딪혀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거리에 사람들이 맞아 피를 흘리기도 했다. 사람들의 비명이 곳곳에서 들렸다. 아, 오늘 인공위성이 폭발해서 파편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었는데 정말인가 봐. 주방에서 두부튀김을 만들고 있는 친구가 반죽이 가득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말했다. 인공위성 파편 갖고 싶어. 한 고양이가 말한다. 가질 수 있을까? 수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저녁으로 친구가 두부튀김을 잔뜩 만들어서 우리는 도란도란 앉아 직접 만든 소스에 찍어 먹었다. 그리고 보리차를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마셨다. 우리가 저녁을 먹는 동안 밖에서는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고 소방구급대원들이 뛰어다니며 이곳저곳에 물을 뿌리고 있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다시 조용해졌다. 혼란은 어느새 정돈된 이불처럼 켜켜이 개어 다시 평소의 질서를 어렴풋이나마 찾았다. 배도 부르고 거리도 조용해져서 그럴까? 수연의 마음에도 어떤 부드러운 천이 하늘에서 천천히 떨어져 자신을 감싸는 것 같은 차분한 기분이 감돌았다.
그 기분은 수연에게 삶을 조금 더 낙관할 수 있게 해주었다. 실제로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고 인생은 더욱 엉망이 되었지만 무언가 해소된 것만 같았다. 지금이라면 아기 개나리에게 의미 있는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검은 귀도 무사히 아물어서 손으로 만져도 아무런 통증도 없다. 수연은 생각한다. 적어도 새롭게 발명된 케이크를 배불리 먹기 전까지는 살아야겠다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귀를 내어주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그렇게 니진스키 수연은 다짐하며 잠에 들었다. 한 지붕에서 고양이들과 그의 친구와 함께.